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전쟁이 터졌고 그 한가운데에 미군 고문단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아니라 통신부터 무너졌습니다. 미군의 암호 통신이 실시간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작전 시간, 이동 경로, 병력 배치. 미국은 처음에 중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청 장치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인도적 지원이라며 준 장비 안에 있었습니다. 80년 동맹국이 미군의 목숨을 정보값으로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배신의 증거를 가장 먼저 포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 당사국도 초강대국도 아닌 대한민국. 그날 밤 미국은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70년 우방을 내려놓고 800조 원 규모의 안보판을 한국으로 옮겼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안보의 판을 통째로 뒤집었을까요? 세계 질서를 바꾼 그날 밤의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27년간 미국의 눈이었습니다. NSC 동아시아 안보 총괄 리처드 콜드웰. 북한 핵위기 때 대통령 옆에 섰고 대만 해협 긴장 때 작전 시나리오를 썼죠. 확인되지 않은 건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흔들렸어요. 일본 때문이죠. 80년 동맹. 미국이 키운 가장 충실한 파트너. 그들이 우리 목소리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워싱턴은 영하 18도였어요. 제 손에 들린 보고서는 그보다 더 차가웠죠. 그날 오전 저는 NSC 사무실에서 식어버린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렸어요. 기록적인 한파였죠.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겨울을 났지만 그해 12월만큼 매서운 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날씨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2시간 전에 끝난 통화가 계속 맴돌았거든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동남아시아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미군 고문단이 현지에 파견되어 있었죠. 우리 병력은 20명 남짓이었어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건 아니었지만 현지 정부군의 전술 자문을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고문단의 암호 통신이 새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작전 일정, 이동 경로, 심지어 병력 배치까지. 누군가 우리 주파수를 듣고 있었죠. 처음에는 중국을 의심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미군 통신을 가로챌 동기와 능력을 가진 건 중국밖에 없으니까요.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1대1로 핵심 지역이었고 미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역추적 결과가 이상했어요. 신호의 출처가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그 지역에 보낸 통신 장비에서 나오고 있었죠.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며 기증한 장비였어요. 저는 즉시 다카이치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외교적 결례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정상 간 통화는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게 관례니까요. 하지만 이건 동맹국 군인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절차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다카이치는 전화를 받자마자 웃었어요. 아, 그건 말이죠. 단순한 기술적 오류입니다. 주파수 간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기술진이 점검 중이니 걱정 마세요. 기술적 오류. 그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7년간 거짓말쟁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어요. 중동의 독재자들, 동유럽의 이중 스파이들, 자기 나라를 팔아넘긴 정치인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통점이 있었죠. 너무 매끄럽다는 겁니다. 다카이치의 톤이 정확히 그랬어요. 마치 미리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거기에는 당혹함도 사과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금속처럼 차갑고 매끄러운 목소리. 저는 그 안에서 기만의 냄새를 맡았죠.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훈장 케이스가 있었어요. 1987년 미일 합동군사훈련 공로로 받은 것이었죠. 당시 저는 막 NSC에 발을 들인 신참이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장교들과 함께 훈련 시나리오를 짜면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미일 동맹은 아시아 평화의 초석이라고요. 저는 그 훈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키운 사냥개가 주인의 목소리를 가로채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불쾌한 예감이었죠. 일본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였습니다. 자국 수요에만 의존하다 보니 생산 단가가 치솟았고 기술 혁신도 멈춰버렸죠. 미쓰비시, 가와사키, IHI. 한때 아시아 최고를 자부하던 방산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실전을 전제로 한 무기 체계를 개발했고 폴란드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출했죠.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까지 수출선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일본으로서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맹국의 통신을 도청한다?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조지타운의 단골바를 찾았어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었죠.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바였습니다. 간판도 없고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곳이었어요. 워싱턴의 정보 관계자들이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이용하는 장소였죠. 바텐더에게 버번을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맞은편에 위스키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윤태석. 펜타곤 내 한미 합동정보분석실의 부소장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제가 아는 가장 조용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죠. 회의실에서 그가 입을 여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말문을 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의 분석 능력은 펜타곤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저는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리처드, 자네가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여기 있네. 저는 그 USB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고 검은 플라스틱 조각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무엇인지 윤태석의 표정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무거운 게 있었죠. 마치 폭풍전야의 바다 같았어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그가 대답했어요. 일본이 기증한 통신 장비의 실체야. 우리 양자 암호 분석팀이 해독했네. 양자 암호 분석이라는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분석을 의미했어요. NSA의 최정예 팀이 동원되는 작업이었죠. 일반적인 도청 의혹 정도로는 절대 투입되지 않는 자원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이걸 들고 왔다는 건 문제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집에 가서 열어보게. 윤태석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위스키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더군요. 그는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오늘 밤은 잠을 못 잘 거야.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자 암호화된 파일이 나타났어요. 제 보안 인증으로 접근하니 보고서가 열렸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이 기증한 통신 장비. 그건 단순한 통신 장비가 아니었어요. 전파 교란기였습니다. 우리 미군의 암호 통신을 가로채서 실시간으로 제3자에게 전송하는 기능이 숨겨져 있었죠. 겉으로는 평범한 무선 중계기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이중 회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양자 암호 분석 결과 수신자의 위치가 특정됐습니다. 중국이었죠. 80년 동맹, 미국이 전후 일본을 재건하고 방위력을 키워주고 아시아의 보루로 삼은 역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냉전 내내 함께한 수많은 합동훈련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다카이치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에 눈송이들이 반짝이며 떨어졌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윤태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지하로 향했습니다. 상황실, 일명 시츄에이션 룸이었죠. 이곳에 불려온다는 건 평범한 회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통령 직속 안보 브리핑이 열리는 장소니까요. 두꺼운 철문을 통과하자 익숙한 냉기가 밀려왔습니다.
이 방은 언제나 서늘했어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지하 공간이라 그런지 공기 자체가 무거웠죠. 긴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브래드쇼 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어요. 태평양 전역의 미군을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죠. 윤태석이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건 어젯밤 제가 본 보고서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윤태석이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콜드웰 국장께서 보신 건 서론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어요. 처음에는 무슨 사진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열화상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나타났거든요. 윤태석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한국의 425사업 정찰 위성이 촬영한 합성 개구레이더 영상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구름이 끼어있든 상관없이 지상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죠. 브래드쇼 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위성이 뭘 찍은 건가? 윤태석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미지가 선명해지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명은 일본 자위대의 고위 간부였고 다른 한 명은 중국 인민해방군 무관이었습니다. 장소는 동남아시아의 어느 호텔 옥상이었죠. 밤이었고 구름이 잔뜩 낀 날이었지만 한국 위성은 그 장면을 4K 화질로 담아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천천히 물었죠. 이게 언제 찍힌 건가?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3주 전입니다. 그리고 이건 일회성 접촉이 아니에요. 지난 6개월간 최소 7차례 이상 비슷한 만남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일본 자위대 간부가 중국 무관과 비밀리에 만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협력이었죠. 윤태석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차트였어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본 해상자위대의 레이더 로그입니다. 지난달 동중국해에서 미군 헬기가 훈련 비행을 했을 때의 기록이에요. 여기 보시면 일본 측 레이더가 우리 헬기의 피하 식별 장치 신호를 수신한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 줄여서 IFF라고 부르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모든 군용 항공기에는 이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요. 아군의 레이더가 신호를 보내면 항공기의 IFF가 응답 신호를 되돌려 보내죠. 이걸 통해 적기인지 아군기인지 판별하는 겁니다. 윤태석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일본 레이더가 우리 헬기의 IFF 신호를 수신하고도 의도적으로 거부 처리했어요. 기록상으로는 미식별 항공기로 분류된 겁니다. 브래드쇼 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헬기를 적기로 분류했다는 건가? 윤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미식별 항공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3자에게 전송됐어요. 수신자는 중국 측 데이터링크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전환했어요. 위성이 포착한 전파 궤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한 신호가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중국 본토로 향하는 경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의 통신장비 도청, 일본 간부와 중국 무관의 비밀 접촉, 그리고 미군 헬기의 IFF 정보 유출.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동맹의 탈을 쓰고 중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브래드쇼 대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우리 조종사들을 조준하게 만든 거야. 중국한테 표적 정보를 넘겨줬단 말이지. 윤태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약 중국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을 감행했다면 우리 헬기는 격추됐을 겁니다. 일본의 정보 덕분에요.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보고서를 읽을 때보다 더 심하게요. 동맹이 아니라 우리를 팔아넘기는 포주였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윤태석이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였어요.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본 방위성이 중국 측과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일본은 미군의 작전 정보를 중국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일본의 방위산업 수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위산업 수출. 저는 그 대목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은 수년간 방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한국에 밀리고 유럽에 밀리고 심지어 터키에도 밀리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악마와 손을 잡은 거예요. 동맹국의 안보를 팔아넘기면서까지요. 브래드쇼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냉담해져 있었어요. 군인이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짓는 표정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윤 부소장, 이 자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윤태석이 대답했어요. 한국 정보기관과 저희 분석팀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신뢰도 97% 이상으로 봅니다. 브래드쇼 대장은 창문도 없는 지하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로 일본을 잠재적 적성국 목록에 올려야겠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80년 동맹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위성사진, 레이더 로그, 이면 계약서. 모두 일본의 배신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었죠. 27년간 안보 업무를 해오면서 수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접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파트너가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 허탈함마저 느끼게 했어요. 윤태석이 스크린을 끄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내일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올 예정이에요. 그걸 보시면 일본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이상 뭘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미 충분히 봤으니까요. 회의실을 나서며 브래드쇼 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총성 없는 전쟁이. 그로부터 사흘 뒤 저는 캄보디아 상공에 있었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정글이 보였죠. 초록빛 바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이미 소규모 충돌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양측 모두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고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죠. 문제는 캄보디아 반군이 점거한 요새였습니다. 정글 한복판에 세워진 지하 벙커 단지였어요. 놀랍게도 이 요새의 설계자는 일본이었습니다. 10년 전 일본은 캄보디아 정부에 인프라 지원을 명목으로 건설 기술을 제공했어요. 표면상으로는 민간 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군사 요새로 전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물이었죠. 콘크리트 두께만 3m가 넘었고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복잡한 미로 형태였습니다. 미군은 이미 2차례 공습을 시도했어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벙커는 끄떡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 외벽에 금이 갔고 두 번째 공격에서 출입구 하나가 무너졌을 뿐이에요. 그 대가로 우리는 미사일 12발을 소모했습니다. 발당 가격이 200만 달러니까 총 2,400만 달러를 날린 셈이었죠. 그런데도 반군은 멀쩡히 벙커 안에서 작전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브래드쇼 대장은 격분했습니다. 일본이 설계한 요새를 일본의 배신 때문에 공격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뚫지 못하다니요.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었죠. 펜타곤에서는 벙커버스터 투입을 검토했지만 그러려면 B-2 폭격기를 괌에서 출격시켜야 했어요.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미연합사 작전차장 한승민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영상통화로 브래드쇼 대장에게 제안했죠. 사령관님, 이제 우리 방식으로 처리해보겠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어요. 미군 미사일도 못 뚫은 벙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장군에게 작전을 맡겼어요.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송기에 올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임시 활주로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군 파견대가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활주로 한쪽에 한국 공군의 T-50TH 전투기 4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에 수출된 기종이었는데 이번 작전을 위해 한국 조종사들이 직접 운용하기로 했죠. 한승민 장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단한 체구였어요. 말투는 간결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그는 저를 작전 텐트로 안내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콜드웰 국장님,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KGB입니다. 한국형 복합 유도 폭탄이에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제이담이나 페이브웨이와 비슷한 종류인지 물었죠. 한 장군은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제이담은 GPS 신호에 의존하죠. 그런데 만약 적이 GPS를 교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엉뚱한 곳에 떨어져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KGB의 유도 시스템 도식이었습니다. 이 폭탄은 관성항법 장치와 한국 독자 위성 보정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해요.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돼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죠. 오차 범위는 0.5m입니다. 0.5m.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미군의 최신 유도폭탄도 오차 범위가 보통 3m에서 5m 사이였거든요. 한국이 그보다 10배나 정밀한 무기를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한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미국 무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우리는 비싼 무기를 만들 여유가 없었거든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한국은 이렇게 정밀하고 저렴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한 장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았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미국처럼 대양 건너 먼 나라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적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기는 다릅니다.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죠. 그의 말이 묘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예술로 다뤘어요. 첨단 기술의 향연, 압도적 화력의 과시. 하지만 한국에게 전쟁은 생존의 문제였죠. 그 차이가 무기 철학의 차이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오후 3시 작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작전 텐트의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T-50TH 4대가 이륙했어요. 날렵한 기체가 푸른 하늘로 솟구쳤죠. 조종사들의 교신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 50km. 투하 준비 완료. 스크린의 정글 한가운데에 벙커가 보였어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무들 사이로 드러나 있었죠. 미군 미사일이 남긴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벙커 자체는 여전히 건재해 보였습니다. 투하.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크린에서 작은 점 4개가 전투기에서 분리되는 게 보였습니다. KGB였죠. 폭탄들은 소리 없이 낙하했어요. 유도탄 특유의 궤적 수정이 미세하게 일어났습니다.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 보정이 실시간으로 경로를 계산하고 있었죠. 15초, 20초, 25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그리고 30초가 됐을 때 폭탄들이 벙커에 명중했습니다. 4발 모두 정확히 벙커의 환기구를 관통했어요. 일반 폭탄이었다면 콘크리트 외벽에 튕겨나갔겠지만 KGB는 달랐습니다. 지연신관이 작동하면서 폭탄이 벙커 내부 깊숙이 파고든 뒤에야 폭발했죠. 지상에서 흙먼지가 솟구쳤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폭발음이 작았습니다. 한 장군이 설명했죠. 폭발이 지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에너지가 전부 내부로 향한 겁니다. 영상이 전환됐어요. 열화상 카메라였습니다. 벙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게 보였죠.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전체가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내부에 있던 반군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작전 시작부터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미군이 2,400만 달러를 쓰고도 실패한 임무를 한국은 80만 달러로 완수했어요. 저는 한동안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이 어느새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도 작전을 참관하러 온 모양이었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미국이 전쟁의 예술을 논할 때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한 공학을 했습니다. 이게 70년 휴전선이 만들어낸 한국 무기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원조를 받으며 겨우 일어선 나라였죠. 미국처럼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효율을 추구했어요.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무기를요. 그 결과물이 지금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일본이 10년을 공들여 만든 요새가 한국 무기의 5분 만에 무너졌어요. 그것도 일본 무기의 10분의 1 가격으로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를 악문 나라와 안전하다고 믿으며 자만한 나라의 차이였죠. 한승민 장군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콜드웰 국장님,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걸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그동안 일본만 바라보며 놓치고 있던 것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죠.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펜타곤 전략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심장부였죠.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 계획이 수립되고 폐기됐어요.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현대 미국이 치른 거의 모든 전쟁이 이 방을 거쳐갔습니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태평양을 중심에 둔 미군용 전략 지도였죠. 저는 그 지도를 수천 번은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지도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회의에는 브래드쇼 대장을 포함한 인태사령부 참모들과 NSC 핵심 인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윤태석도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주제는 일본 배신 사태 이후의 태평양 전략 재편이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8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지탱해온 기둥이 무너졌으니까요. 브래드쇼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벽면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죠. 여러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이 이탈할 경우 우리의 제1도련선 방어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요. 스크린에 태평양 지도가 떴습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열도에서 대만, 필리핀을 거쳐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지는 가상의 방어선이었어요. 중국 해군을 서태평양 안쪽에 가두는 전략적 봉쇄선이었죠. 브래드쇼 대장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일본이 무력화되면 이 선이 끊깁니다.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최악의 경우 괌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괌은 미군의 서태평양 핵심 거점이었거든요. 앤더슨 공군기지와 해군기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그곳이 위험해진다는 건 미국의 태평양 지배력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을 방패로 생각해왔어요. 중국의 팽창을 막는 최전선이라고요. 하지만 그 방패가 사실은 우리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의 전략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대장님. 제가 지도를 한번 조작해도 될까요? 브래드쇼 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서 컨트롤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지도의 방향을 180도 돌렸어요. 북쪽이 아래로, 남쪽이 위로 오게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뒤집힌 지도를 응시했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저는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껏 일본을 중국을 막는 방패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뒤집어 보면 한반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참석자들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됐어요. 뒤집힌 지도에서 한반도는 마치 비수처럼 대륙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끝이 겨누는 곳은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였죠. 중국의 수도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가 한반도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방패입니다. 수비적인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장전된 권총이에요. 그것도 적의 입안에 들어가 있는 권총이죠. 브래드쇼 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브래드쇼 대장이 손짓으로 허락했어요. 윤태석은 스크린을 조작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미사일 전력 현황이었죠.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건 현무호예요.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8톤에서 9톤입니다. 회의실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미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탄두 중량이 500kg 정도거든요. 현무호는 그것의 16배에서 18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진 셈이었죠. 윤태석이 계속했어요. 이 정도 탄두 중량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현무호가 유일합니다. 사거리는 3000km가 넘어요. 한반도에서 발사하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상하이, 난징, 심양까지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스크린에 현무호의 사정거리가 원으로 표시됐어요. 그 원 안에 중국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물었죠. 지하 벙커 관통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콘크리트 기준 50m 이상을 관통합니다. 중국 지도부가 숨어있는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이미 중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라는 방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정작 적의 급소를 찌를 수 있는 단검은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단검을 칼집에 가두느라 정작 우리 군대의 목줄을 일본에게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에서 깨어나 무언가를 결심한 얼굴이었죠. 콜드웰, 계속해보게. 자네 생각은 뭔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위 산업의 한계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기술은 정체됐고 단가는 높아지고 수출은 막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체계, 경쟁력 있는 가격, 전 세계로 확장되는 수출망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가리켰어요. 한국은 북한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중국 전역을 커버해요. 유사시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군의 도움 없이도 중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지도부 벙커, 상하이의 산업시설, 난징의 군수 공장까지 전부요.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인태사령부 참모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인구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되고 경제 규모도 더 작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전쟁에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의지와 정밀함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인구 900만의 작은 나라지만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70년간 전쟁 직전의 상황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들을 단련시켰어요. 브래드쇼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뒤집힌 지도를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지도를 잘못 읽고 있었군. 80년 동안 말이야.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단적 각성의 순간이었죠. 윤태석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호 외에도 다양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킬체인 시스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까지요. 이 모든 게 통합되면 한국 단독으로도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협력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되겠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젖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회의를 정리했어요. 좋아.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한국전력에 대한 정밀 분석을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콜드웰, 자네가 그 작업을 총괄해주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저는 스크린에 남아있는 뒤집힌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반도가 대륙을 향해 비수처럼 뻗어 있었죠. 그 작은 반도에 숨겨진 잠재력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0년간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요. 전략 재편 논의가 한창이던 그 무렵 또 다른 위기가 터졌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USS 벤폴드호가 일본 요코스카 조선소에서 6개월째 발이 묶여 있었어요. 추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거든요. 가스터빈 엔진의 핵심 부품이 손상됐는데 일본 측에서 교체 부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급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한두 달이면 해결될 줄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 기반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약화되어 있었거든요. 해당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 내에 단 2곳뿐이었는데 한 곳은 이미 파산했고 다른 한 곳은 생산 라인을 중국 수출용으로 전환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필리핀 근해에서 중국 항모 전단이 포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벤폴드호는 대잠 작전의 핵심 전력이었어요. 이 배가 움직이지 못하면 7함대의 작전 능력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었죠. 브래드쇼 대장은 매일같이 요코스카에 압박을 가했지만 일본 측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품 수급에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펜타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스크린에는 요코스카 조선소의 현장 책임자와 7함대 군수참모가 떠 있었죠.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정확히 얼마나 더 걸리나? 요코스카 책임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더 필요합니다. 부품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 설계 도면을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서요. 회의실에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1년이라니. 그 사이에 남중국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막 언성을 높이려는 순간 윤태석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장님,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브래드쇼 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죠. 한국?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제에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벤폴드호 수리를 맡겠다고요. 시간은 2주면 충분하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2주라고? 일본이 1년 걸린다는 작업을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요코스카 책임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한국 측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군요. 우리가 6개월간 매달려도 해결 못한 문제예요. 윤태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화상으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크린이 분할되면서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한국 거제도의 조선소였죠. 화면에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HD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의 강현수입니다. 조선기술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물었죠. 강 박사, 정말 2주 만에 수리가 가능합니까? 강현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벤폴드호를 거제로 예인해 오셔야 합니다. 우리 시설에서 작업해야 하거든요. 요코스카 책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손상 부위를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2주를 장담하실 수 있죠? 강현수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봤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벤폴드호에 손상된 가스터빈 엔진 3D 모델이었어요. 회전하면서 손상 부위가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강현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벤폴드호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어요. 미 해군에서 제공한 설계 데이터와 요코스카에서 촬영한 손상 부위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었죠. 이 모델을 분석한 결과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총 7개입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부품들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일본도 구하지 못했는데요. 강현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구하는 게 아니라 만듭니다. 저희 조선소에는 특수 합금 3D 프린팅 시설이 있어요. 원본과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24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요코스카 책임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가 비웃듯 말했죠. 3D 프린팅으로 가스터빈 부품을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그런 정밀 부품은 전통적인 주조 방식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부품은 내열성과 내구성이 떨어져요. 강현수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저희 기술은 달라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특수 합금 적층 기술입니다. 기존 주조 방식보다 내열성이 15% 향상됐고 미세 결합률은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미 한국 해군 함정에 적용해서 3년간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숫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브래드쇼 대장도 같은 생각인 듯 했죠. 그가 요코스카 책임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런 기술이 없소? 요코스카 책임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가 아니라서. 브래드쇼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6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 우리 함정이 항구에 처박혀 있는 동안 당신들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한 건가요? 요코스카 책임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례하군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 같은 후발주자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순간 브래드쇼 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세계 최고? 당신들이?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죠. 저쪽은 2주면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1년이 걸린다면서요. 그게 세계 최고입니까?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요코스카 책임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차갑게 선언했죠. 결정했소. 벤폴드호를 거제로 예인하시오. 요코스카와의 정비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합니다. 요코스카 책임자가 비명처럼 외쳤어요. 잠깐만요.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브래드쇼 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 조치? 당신들이 우리 통신을 도청하고 중국에 넘긴 건 법적 조치 대상이 아니고요. 요코스카 책임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윤태석과 함께 복도를 걸었어요. 그에게 물었죠. 한국 조선 기술이 정말 저 정도 수준입니까?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15년 전에 조선 산업 세계 1위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국하면 여전히 자동차나 반도체만 떠올리죠. 조선은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일본 조선업은 장인 문화에 기반하고 있어요. 숙련된 기술자의 손기술에 의존하죠. 그래서 품질은 좋지만 느리고 비싸요. 반면 한국은 시스템으로 승부합니다. 디지털 트윈, AI 기반 품질 관리, 자동화 생산 라인. 장인 한 명이 할 일을 시스템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장인의 몰락, 시스템의 승리.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격차가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죠. 일주일 후 벤폴드호가 거제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현장을 참관하러 갔어요. 조선소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크에는 건조 중인 함정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었고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강현수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작업 현황을 설명했어요. 손상 부위 스캔은 이미 완료됐고 지금 3D 프린터가 부품을 출력 중입니다. 내일 오전이면 조립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프린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기계 안에서 레이저가 금속 분말을 녹이며 부품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층층이 쌓이는 모습이 마치 마법 같았죠. 열사흘 후 벤폴드호의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시험 운항 결과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어요. 일본이 1년 걸린다던 작업을 한국은 2주 만에 해낸 겁니다.
비용도 3분의 1 수준이었죠. 브래드쇼 대장은 직접 거제를 방문해서 강현수 박사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일본만 바라보며 놓쳤던 것들에 대한 후회였겠죠. 벤폴드 수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직후 한국 정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된 문서였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로 전해졌고 저도 열람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죠.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에는 800조 원 규모의 안보협력계약서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한화로 800조 원이면 미국 달러로 약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째, 한국산 무기체계의 대미 수출 확대. 둘째, 한미 공동방위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었는데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미 해군 함정 탑재였죠. 줄여서 SMR이라고 부르는 기술이었습니다. SMR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핵기술 이전의 문제였죠. 미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의 핵심 당사국이에요. 핵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기거나 받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지만 원자로 기술은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했죠. 저는 즉시 윤태석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를 NSC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 핵기술 이전이야. 핵확산 금지 조약 위반이라고. 윤태석은 평소처럼 표정 변화 없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원자로를 군함에 싣겠다는데 위반이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윤태석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이 금지하는 건 핵무기 기술의 이전이에요. 핵탄두를 만드는 기술 말이죠. 하지만 이건 핵추진 기술입니다. 함정을 움직이는 동력원이에요. 완전히 다른 범주예요. 실제로 미국은 이미 영국과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 전례가 있습니다. 오커스 협정 기억하시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2021년에 체결된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었죠. 당시에도 핵확산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추진력을 위한 원자로는 핵무기와 다르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그건 호주였습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영연방 국가였죠. 한국은 상황이 달랐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민감한 문제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러시아는?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반발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 해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를 꼽기 어려웠거든요. 윤태석이 대신 대답했어요. 함정 유지 보수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잠수함은 핵추진이에요. 하지만 원자로 수명에 한계가 있죠. 25년에서 30년마다 핵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 작업에만 수년이 걸리고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그 기간 동안 해당 함정은 전력에서 빠지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미 해군은 현재 11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작전 가능한 상태인 건 보통 6척에서 7척 정도였죠. 나머지는 정비 중이거나 핵연료 교체 작업 중이었습니다. 핵추진의 장점은 거의 무한한 항속거리였지만 그 대가로 유지보수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어요. 윤태석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건 이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의 설계도였습니다. 이 원자로는 기존 대형 원전과 설계 철학 자체가 달라요. 모듈 형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교체가 훨씬 쉽습니다. 핵연료 교체 주기도 40년 이상이에요. 사실상 함정의 전체 수명 동안 한 번도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자로의 크기가 기존 함정용 원자로보다 훨씬 작았어요. 윤태석이 설명을 덧붙였죠. 크기가 작아서 잠수함에도 탑재할 수 있어요. 현재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원자로보다 30% 더 작고 출력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이 원자로는 피동 냉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어도 자동으로 안전하게 정지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죠. 한국이 이 기술로 뭘 얻으려는 건가? 순수하게 사업적 이익만을 위한 거라고 보기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한국의 진짜 목적이 뭔가? 윤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핵탄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미국도 알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인정이에요.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인정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자리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스스로 그 자격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 대신 뭔가 뜨거운 것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죠. 콜드웰 국장님, 우리는 당신들의 항공모함을 20년 동안 멈추지 않게 할 영원한 심장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지위를 원해요. 더 이상 일본의 그늘에 가려진 2등 파트너가 아니라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어요. 동맹 관계의 재편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일본이 차지했던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미국의 결정적인 기술적 우위를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 관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에너지장관, 그리고 NSC 핵심 인원들이 모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안건은 한국의 SMR 제안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예상대로 반대 의견이 먼저 나왔어요. 국무장관이 입을 열었죠. 이건 외교적 폭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할 거예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장관도 우려를 표했어요. 핵기술 이전의 선례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요구를 해올 수 있어요. 통제가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국방장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기술이 실현되면 우리 해군의 작전 능력이 30% 이상 향상됩니다. 항시 가동 가능한 항모 전단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중국 해군 확장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우위가 필요합니다. 논쟁이 계속됐어요. 저는 대부분 듣고만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의가 끝날 무렵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며 서서히 쇠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파트너와 손잡고 도약할 것인가.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윤태석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걸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죠. 만약 미국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건가? 윤태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다른 곳에 팔겠죠. 유럽이나 중동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나? 제가 물었어요. 윤태석이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일본이라는 낡은 파트너를 붙잡고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동맹과 함께 다시 날아오를 것인가. 미국이 어리석은 나라가 아니라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가 옳았으니까요.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바뀌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SMR 계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졌죠. 대부분은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인 논조였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 미국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런 기사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항상 반대 의견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기사들의 논조가 너무 일관적이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기사들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상당수가 일본계 자본이 투자한 매체들이었습니다.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회복을 모색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죠. 그 중심에 모리야마 다이스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출신으로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정부의 비밀 공작을 총괄하는 인물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모리야마는 한국 SMR 계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어요. 의회 로비, 언론 조작, 전문가 매수.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점점 성사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너무 명백했거든요. 그러자 모리야마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었어요. 저도 나중에야 그 전모를 알게 됐지만 그건 정말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날은 2025년 12월 말이었어요. 한국 SMR의 미국 내 첫 번째 실증 테스트가 버지니아주의 한 연구시설에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가동해서 안정성과 출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행사였죠. 미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해군 기술진이 참관할 예정이었어요. 테스트가 성공하면 계약 체결은 사실상 확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버지니아로 이동해서 테스트를 참관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오전 11시쯤 갑자기 사무실 전등이 꺼졌습니다. 컴퓨터도 멈췄어요. 처음에는 건물 내부의 전기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거리의 신호등도 꺼져 있었고 주변 건물들도 전부 암흑이었습니다. 정전이었어요. 그것도 대규모로요. 저는 즉시 비상통신 장비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위성 전화였어요. NSC 상황실에 연락을 시도했죠. 연결이 되기까지 몇 분이 걸렸습니다. 상황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콜드웰 국장님, 지금 버지니아 전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일부 지역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버지니아. 오늘 SMR 테스트가 예정된 그곳이었죠.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형 원자로 테스트 중 폭발 위험 감지, 버지니아 전력망 긴급 차단. 이런 헤드라인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더 자극적이었죠. 미검증 한국 핵기술이 미국 본토에서 재앙을 초래할 뻔했다. 후쿠시마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테스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전 때문에 연구시설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폭발 위험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원자로 때문에 미국이 위험에 빠졌다는 글들이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워싱턴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정전에다가 핵 위험설까지 퍼지니 시민들이 패닉에 빠졌죠. 도로는 대피하려는 차량들로 마비됐고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에는 항해 전화가 쇄도했어요. 의회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리야마의 계획대로요. 저는 NSC 비상상황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윤태석을 만났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죠. 콜드웰 국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찰 위성 스타K가 촬영한 실시간 영상이었어요. 화면에는 버지니아의 한 변전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죠. 검은 옷을 입은 인물들이 변전소 시설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윤태석이 설명했습니다.
정전은 사이버 공격 때문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작입니다. 저들이 변전소에 악성 코드가 담긴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요. 원격으로 전력망을 조작할 수 있는 장비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 인물들의 얼굴이 확대됐어요. 동양인이었습니다. 윤태석이 덧붙였죠. 얼굴 인식 결과 일본 자위대 정보부 소속 요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일본이 미국 본토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맹국의 영토에서 인프라를 공격하다니요. 이건 전쟁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윤태석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음성 녹취록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모리야마 다이스케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멍청한 미국 놈들에게 한국사는 위험하다는 공포를 심어줘. 핵사고 직전까지 갔다고 믿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계약이 무산되지. 녹취는 계속됐어요. 정전이 한국 원자로 때문이라고 퍼뜨려. 언론은 이미 손을 썼으니까 알아서 보도할 거야. 미국인들은 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겁을 먹거든. 후쿠시마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잖아.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비 활동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테러이자 정보 공작이었죠.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이 녹취는 양자 암호 통신망을 통해 확보했어요. 모리야마가 도쿄와 교신하는 걸 한국의 양자 위성이 실시간으로 가로챘습니다. 복제도 위조도 불가능한 원본이에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백악관에 보고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후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대통령까지 참석한 최고 위급 회의였습니다. 저와 윤태석이 브리핑을 맡았죠. 위성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됐습니다. 일본 요원들이 미국 변전소에 장비를 설치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야마의 녹취록이 재생됐어요.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한 미국 놈들. 그 단어가 나올 때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국방장관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상황실이 정막에 휩싸였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사를 즉각 소환하시오. 그리고 모리야마를 체포하게. 미국 법무부가 움직였습니다. FBI가 모리야마의 워싱턴 사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급습했어요. 그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도쿄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이었죠. 그날 저녁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일본 요원들이 설치한 장비가 제거되면서 정전 사태도 해결됐어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일본의 공작을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동맹국 일본, 미국 본토에서 테러 공작.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난하던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전의 어둠은 거쳤지만 미일 관계의 어둠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아니, 모리야마가 판 무덤에 일본 전체가 빠져버린 거였죠. 그의 오만함이 결국 자기 나라를 파멸로 이끈 겁니다. 윤태석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거예요. 저는 그의 말뜻을 이해했습니다. 80년 동맹의 종말이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거였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 전 세계 언론이 집결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됐거든요. 저는 회견장 한쪽에 서서 기자들이 몰려드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CNN, BBC, 로이터, AFP. 세계 주요 언론사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정렬되어 있었죠. 다들 무슨 발표가 있을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모리야마 체포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으니까요. 오후 3시 정각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난 80년간 미국은 일본을 가장 신뢰하는 동맹으로 여겨왔습니다. 태평양의 평화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대통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의 기밀 정보를 중국에 유출했습니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비밀 공작을 벌였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 본토에서 테러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본은 동맹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장을 조준했어요. 회견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더니 말을 이어갔죠. 따라서 저는 오늘부로 다음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첫째, 주일 미군 사령부를 일본에서 철수합니다. 둘째, 요코스카 해군 기지에 주둔 중인 제7함대를 대한민국 부산으로 이전합니다. 셋째, 미일 안보조약의 효력을 즉각 정지합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질문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죠.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태평양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핵심 동맹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우방임을 증명했어요. 미국은 그 신뢰에 보답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이 항의하며 앞으로 나서려 했거든요. 하지만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일본 대사가 소리쳤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우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요원들이 그를 회견장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일본 외교관이 끌려나가는 장면이 생중계됐어요. 80년 동맹의 종말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명히 일본은 잘못했어요.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했죠.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함께 훈련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일본 자위대 장교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들 중 상당수는 이번 일과 무관했을 거예요. 정치인들의 야망과 탐욕이 두 나라의 관계를 파탄낸 거였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쓰이는 법이에요. 일본은 패자가 됐고 그 대가를 모든 일본인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저는 윤태석과 함께 백악관을 나섰어요. 밖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지만 저희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내셔널몰이었어요.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기념관 사이에 자리한 그 넓은 잔디밭 말이죠. 저희가 도착한 건 그곳의 한쪽 구석에 있는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였어요. 기념비 앞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월의 워싱턴은 여전히 추웠어요. 기념비에는 전투복을 입은 미군 병사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행군하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전사자들의 얼굴이 새겨진 화강암 벽이 있었어요.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먼 이국 땅에서 낯선 민족을 위해 싸웠어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미국이 보낸 밀가루와 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70년 전 미국은 한국을 구했습니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죠. 그때 한국은 받기만 하는 나라였어요. 원조를 받고 보호를 받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한국은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됐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함정을 수리하고 심지어 미 해군의 심장이 될 원자로까지 내놓겠다고 했죠. 받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윤태석이 제 옆에 섰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 이름이 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화강암 벽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벽면에는 수천 개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중 하나 윤병철이라는 한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태석이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카투사로 참전하셨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하셨죠.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윤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건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모두를 지킨 셈이 됐습니다. 그게 동맹의 의미 아닐까요?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관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윤태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죠. 70년의 세월을 잇는 악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악수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네, 윤 부소장.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자네 승진 소식 들었어. 윤태석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미연합안보협력단 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해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거든요. 한미 공동 건조 핵추진 항공모함의 진수식이었어요. 이름은 USS 코리아였습니다. 한국의 이름을 딴 최초의 미 해군 함정이었죠. 진수식장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어요. 거대한 함체가 서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선체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어요. 함정의 심장부에는 한국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멈추지 않을 영원한 심장이었죠. 저는 부두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70년 전 밀가루를 보내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가 됐어요. 세상이 바뀐 거였습니다. 아니, 한국이 세상을 바꾼 거였죠. 강현수 박사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콜드웰 국장님, 감회가 남다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바뀔 줄은요. 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빠른 나라예요. 느린 건 우리 성격에 안 맞거든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빨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고 이제는 군사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죠. 그 저력의 비밀이 뭔지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었습니다. 북쪽에 적을 두고 70년을 버텨온 나라의 단단함이었죠. 진수식이 끝나고 저는 조선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거제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중국이 있었고 일본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한반도는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점이 이제 태평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축이 됐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훈장을 꺼냈어요. 1987년에 받은 미일 합동훈련 공로 훈장이었죠. 저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였죠. 세상이 바뀌었을 때 바뀌지 않는 나라가 제일 먼저 무너집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미국은 변화를 택했고 새로운 파트너의 손을 잡았죠. 그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였습니다. USS 코리아의 선체가 그 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지도가 뒤집힌 날을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밀가루를 받아먹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심장을 책임지는 핵심 동맹이 됐습니다. 80년간 일본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당당히 되찾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어요. 휴전선 앞에서 70년을 버텨온 저력이 결국 세계를 바꿔놓은 거죠. 오늘 영상이 가슴 뭉클하셨다면 댓글창에 대한민국 만세 4글자로 우리나라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실 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동방송 TV였습니다.